자,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제주 오현 가운데 한 분입니다. 혹시 기억나는 이름 있을까요? 우리가 그동안 그 유배사를 다루면서 언급된 분들이 좀 몇 분 계시잖아요. 우암, 송시열, 그리고 동계, 온정. 아니, 정원. 일단 두 분도 오현은 맞는데 네. 오늘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제주 오현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 배향된 인물이거든요. 네. 특히나 오늘날의 르뽀에 가까운 아주 생생한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학자이면서 문장가라. 누군지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자, 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이 두 분께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대학교 교육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연구는 조선 제주도의 교육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강동호라고 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제주도의 구비문학하고 민속신앙 연구하는 이현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조선의 한 지식인이 쓴 500년 전의 제주 리뷰 요거를 다룬다고 해서요. 함께 풀어보려고 간만에 출장 나왔습니다. 네. 자, 오현 가운데 가장 앞에 나오는 이름 석자.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두 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충암 김정 선생님이십니다. 그럼 네 자 아니에요? 그러면 적혀 있는 건 충암이에요? 김정이에요? 이름은 김정이고 충암은 호입니다. 저기 보시면 충암 김선생 정여까지 돼 있는데 이게 충암 선생님이 집에 있던 정여 유허비의 이 비석입니다. 근데 밑에 부분이 파손돼서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은 이제 호하고 이름하고 같이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충암 김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오현단에 있습니다. 오현단. 그러니까 김정의 행적을 기리기 위한 비석인 거잖아요. 충암 김정 선생님은 오현 중에 한 분으로 배양됐는데요. 1486년 태어나셨습니다. 어려서 할머니한테 글도 배우고 이렇게 하시다가 1507년에 과거를 보셨는데요. 장원급제. 수석의 영광을. 수석을 받았네요.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문관 부재학, 그다음에 대사헌 등을 역임하셨는데 홍문관 부재학은 지금 차관보급이고요. 그다음에 대사헌은 감사원장. 혹은 검찰총장, 감사원장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은데 이런 요직을 거치셨는데요. 절정에 이른 게 34세에 형조판서에 임용이 됩니다. 형조판서면 뭐 법무부 장관급이요? 그렇죠. 34살에 법무부 장관. 그 나이에 또. 역임을 하셨고요. 우리 드라마에서 조광조 되게 많이 네. 유동근. 만나잖아요. 딱 떠오르네요. 조광조랑 같이 중종 때 개혁 정치를 강력하게 추진했던 기묘 명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젊은 나이에 이런 주요 관직을 섭렵했을 정도면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던 것 같은데 아까 초반에 르포라고 했는데 르포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예요? 이 르포가 원래 르포르타주라고 하는 글의 장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나 기자들이 실제 현장에 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보고 겪고 이게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쓰는 글의 장르거든요. 그러니까 글의 내용이 진짜 눈앞에 그러니까 선하게 장면이 스쳐가는 것처럼 생생하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의 제주 풍토록도 그런 글이죠. 그러니까 제주로 유배 와가지고 유배 체험을 하면서 거기에서 본 제주의 문화라던가 풍토라던가 유배 생활 이런 것들을 두루 정리한 글이 이 김정의 제주 풍토록이거든요. 원래는 이게 그 김정이 죽고 나서 그 주변의 문인들하고요 후손들이 그 유고를 전부 다 모은 다음에 낸 문집인 충암집이라는 문집이 있는데 거기 사본에 실려 있어요. 관련 연구들을 보면 이 김정의 제주 풍토록이 그냥 단순하게 김정이 유배의 삶을 일기처럼 적은 게 아니라 편지를 주고받았대요. 그래서 외조카가 이 제주의 풍토라던가 문화에 대해서 궁금해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장으로 이렇게 제주 풍토록을 지은 거다.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유배 문학이면서 그다음 동시에 외조카한테 쓴 답장이기 때문에 편지글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제주 풍토록의 가치가 얼마나 크냐면요. 이게 사실은 요 앞에 있는 제주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옛 기록이 전혀 없어요. 이게 처음입니다. 이전까지는 없어요. 네, 그래서 16세기 초중반의 제주의 실상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자료.
그리고 이 이후에 17, 18세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때 탐라지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관주도로 하는 읍지류가 편찬이 되는데 거기에서 참고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 최상의 자료 이런 게 되는 거죠. 조선 속 제주를 엿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기록인 것 같아요. 근데 궁금한 게 어떻게 해서 이 충암 김정이 제주로 오게 됐을까인데 배경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중종 때 사림의 중심 인물이었던 김정. 그는 중종 2년인 1507년에 장원급제하고 부제학과 도승제를 거쳐 대사성과 예문관 제약을 지낸 인물입니다. 이런 그가 왜 제주로 유배 온 걸까요? 1519년 11월, 이때는 새로운 세력으로 사림이 주목을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림은 조광조를 중심으로 한 개혁파 신진 세력이죠. 사림은 공이 없으면서도 공신에 책봉된 사람들을 훈적에서 삭제할 것을 중종에게 건의하는데요. 이 건의로 공신의 4분의 3이 훈적에서 삭제됩니다. 이에 희빈홍 씨의 아버지인 홍경주를 중심으로 한 공신들은 조광조 등의 붕당을 만들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임금을 속이고 국정을 어지럽혔다고 건의했고, 그 일로 조광조는 능조로 가서 사사되고 김정 등에게는 유배명이 내려집니다. 아무튼 조선의 정치사는 뭔가 복잡하고 어렵네요.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정치적 신념을 지키려고 하다가 유배명이 내려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조광조를 비롯한 우리가 기묘사화, 기묘년에 일어난 이제 살인의 화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일컬어서 기묘명현 혹은 기묘재현, 기묘살인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분들이 중종의 신임을 얻고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훈 삭제라든가 소격서 철폐라든가 혈량과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개혁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hun구파가 저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중종입니다. 중종이 조광조한테 정권을 위임하고 신진 살인 세력들에게 그 개혁 정치를 엄청나게 지지했는데 피곤해진 거예요. 그 실록에 보면 조광조가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밤을 새고 다음날 아침까지도 그 왕의 그 집무실을 떠나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너무 강하게 그 지배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계속 앞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거예요. 질린 거군요. 그래서 기묘사화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중종반정 얘기도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중종반정이 누구를 폐위하고 그 반정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왜 다 저만 쳐다봐? 연산군. 연산군. 자, 우리 연산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혹시 흥청망청이라는 단어 아시죠? 네. 그게 연산군 때문에 나온 단어입니다. 연산군이 흥청이라고 하는 기녀들과 춤과 가물만 즐기면서 너무 이제 정사를 돌보지 않고 두 번의 사화를 일으키면서 또 살인 세력을 아주 탄압했기 때문에 이제 반정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중종은 그 반정의 중심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꼭두각시였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 반정 공신들 뜻에 휘둘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종도 자기도 뭔가 뜻을 펼치고 싶은데 조광조를 끌어들여서 힘의 균형을 맞추고 이제 도학 정치라고 하는 개혁 정치를 적극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다가 뭔가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 같고 좀 피곤하게 되면서 그래서 훈구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한밤에 이렇게 기묘사화가 일어납니다. 조광조는 능주로 유배 갔다가 바로 사사되고요. 충암 김정은 금산으로 유배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럼 바로 제주로 온 게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개 유배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억울한 사연이 있기 마련이던데 그렇죠. 충암 김정은 어땠을까요? 충암 김정도 억울한 사연, 무고 때문에 제주로 입에 오게 됩니다. 역시나 억울한 사연이 있었군요. 그럼 어떤 일에 휘말렸던 건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정의 첫 유배지는 지금의 충청남도 금산이었습니다. 금산에서 유배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여보시오 선비. 이런 정갈이 왔소. 아니, 죄인인 저에게 무슨... 모르겠소. 급한 정갈 같던데.
그것은 부모님이 살고 있는 고향 보은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같은 충청도 하늘 아래 있으면서 찾아가 뵙지도 못하고 어머니,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전가를 받은 김정. 고향집에 갈 방법을 찾던 김정은 자신의 유배 관리인인 정웅에게 편지를 씁니다. 지금 고향 보은에 계신 노모께서 깊은 환중으로 위독하다고 하오. 자식된 도리로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소. 청하오니 환중에 계신 노모를 뵐 수 있도록 부디 이틀만 말미를 주시면 노모의 병환을 살피고 바로 돌아오겠소. 이런 김정의 편지를 받은 정웅은 이를 허락하고 음식까지 싸서 줬다고 합니다. 우와. 관리인의 허락을 받은 김정은 고향인 보은에 다녀오기로 마음먹고 길을 떠납니다. 어머니, 고향집을 찾은 김정. 어머니, 어머니. 그런데 그때 마침 김정을 진도로 입양하기 위해 금오랑이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요? 무슨 일이요? 유배소 이탈이 탄로난 거죠. 결국 김정은 배소 이탈의 망명죄로 한양으로 압송돼 국문을 당하게 됩니다. 죄인은 듣거라. 유배인은 적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있거늘 죄인은 어찌 감히 적소를 떠나 고향까지 다녀왔단 말이더냐. 이는 실로 천인공로할 일이로다. 아니옵니다. 소씨는 정당하게 관리인 정호에게 허락을 받고 노모를 뵈러 갔사옵니다. 허락? 허허, 허락이라니. 유배인의 배소 이탈 금지는 국법으로 정해진 것이거늘 감히 군우가 배소 이탈을 허락할 수 있단 말이냐. 주어도 거짓이 없는 사실이옵니다. 믿어 주시옵소서. 허허, 그래도 바른 대로 구하지 않는구만. 안 되겠다. 여봐라, 그 배소 이탈을 허락했다는 관리인 정웅을 지금 당장 데리고 오도록 하여라. 예. 이렇게 해서 국문장에 나타난 정웅. 바른 대로 구하도록 하여라. 죄인의 말로는 네가 음식까지 싸서 줬다는데 그 말이 사실이더냐? 와, 진짜 이거 배신이다, 배신. 음식이라니요. 음식은커녕 배소 이탈을 허락한 적이 자기 없사옵니다. 혼자 살겠다고. 정말이옵니다. 이는 모략이 확실하옵니다. 죄인은 이래도 바른 대로 구하지 않는단 말이냐? 이 일로 김정은 처형이 확정됩니다. 하지만 당시 영의정이었던 정광필 등의 도움으로 극적으로 죽음만은 면하게 됩니다. 대신 곤장 100대를 맞은 후 제주로 입양할 것을 명받게 되죠. 아니, 뭔가 덫에 걸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처음에는 그래도 정말 좋은 마음으로 허락을 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자기가 좀 이제 살아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렇죠. 뒤늦게야 그래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 유배인들의 배소 관리는 뭐 제주도 같으면 제주 목사, 그 해당 지역의 목사나 이제 현감들이 관리 책임자이긴 한데, 그래서 아까 나왔다시피 배소 이탈은 되게 다른 문제거든요. 그 충암집 연보에 보면 어머니가 계신 곳하고 백리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보은이었으니까. 예, 예. 백리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혹시? 1, 2가 4kg인가? 예, 4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 서귀포 정도밖에 거리에 되지 않는데 부모님은 또 어머니 편찮으셔서 허락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운이 없게도 진도로 입양하라는 명이 내려져서 갔던 예, 거구나. 김정을 잡으러 갔는데 입양하러 없으니까. 갔는데 없으니까 이제 사달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마국 국문을 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데 옷을 찢어서 3번 상소문을 올렸다 이렇게 연보에 나오고요. 명의정 정광필의 도움으로 목숨은 부지하고 이제 제주도로 이배해라라는 명이 떨어져서 제주도로 오게 됩니다. 어쨌든 가까스로 목숨은 지켰지만 네. 멀고도 먼 그리고 험한 제주로 오게 됐는데 뭐 다른 유배인들의 처지도 마찬가지겠지만 아 이게 내가 과연 살아서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 같았어도 엄청 현실을 도피하고 싶었을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제주까지 와서 낯선 섬에서 육지 사람이 적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유배 문학이 정말 대단한 결실이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게 구비 문학하고 딱 비교를 해보면 너무 선명히 그 의의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구비 문학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고 제주 사람들이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을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게 구비 문학이거든요. 근데 유배 문학은 완전히 그 반대편에 있어요. 왜냐하면 외부인이 일단은 쓴 글이잖아요. 글이에요. 또 이게 말이 아니라. 예,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낯선 환경에서 깨달은 것들을 시하고 문으로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서민이 아니라 조선조 사대부 아니면 왕실 종친이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보면 제주로까지 유배를 왔는데 이게 죽으라고 보낸 길이다 이렇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한반도 본토에서 좋게 살다가 그런 곳에 왔으니까 얼마나 그 환경 자체가 생경하고 또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또 얼마나 소용돌이를 쳤겠습니까? 요거를 딛고 이겨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배인의 처지지만 사대부기도 하고 도학자기도 하고 지식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정자기도 하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하고 품격을 잃지 않으려고 고단히 노력을 했던 그런 기록이다. 그래서 저는 이 유배 문학을 지금 트렌드로 좀 바꾸면 그러니까 제주 생존 브이로그 정도? 요 정도가 영상으로는 아니지만. 그렇죠. 영상으로 아니 그때는 글이 그러니까. 굉장히 생생하게 쓴 거니까 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굉장히 절망적이고 고립된 그 상황 속에서 자신만의 콘텐츠를 생산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충암 김정뿐만 아니라 뭐 추사 김정희, 김춘택, 최익현, 그다음에 김윤식 같은 사람들이 다 모두 그런 유배 문학을 생산한 주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쯤에서 제가 문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충암 김정의 풍토록은 어떤 내용으로 시작될까요? 아, 그 시작 접이요? 시작의 내용이 있어요. 특별한 감정이 얹어집니다. 네. 저 같으면 뭔가 감정의 연재죠. 이게 섬이잖아요. 이거 육지에 살던 사람이 섬에 오니까 저기 수평선이 보이고 한라산이 이제 우뚝 솟아 있다. 그리고 뭐 오름들을 뭐 고분 같은 모양들이 이제 있고 그 안에 내 혼자 쓸쓸히 있다. 아, 그 안에 내가 쓸쓸히 있다. 네. 쓸쓸히 있다니까 감정은 들어가 있네. 묘사를 앞에 좀 하면서 해놓고 그 안에 내가 있는데 왜 아무도 날 안 찾아오는지. 보통 책을 딱 시작할 때 책을 딱 이렇게 걷어보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머릿말. 그리고 감사한 감사. 표현하잖아. 이 책이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여기 제주 도민들 정치적 동지인 조광조 선생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뭐 이런 거. 아니 다 상상력은 좋은데 사실 생각해 보면 충암 김정이 딱 와가지고 유배 생활을 했을 때 좋은 감정이었겠어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나쁘게. 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 한번 화면으로 확인을 하시죠. 이렇게 해서 1520년 8월 제주로 유배 온 김정. 김정의 적거지는 산지천 동쪽에 있었던 옛 금강사터였습니다. 시문에 능했던 김정은 늘 책과 함께했고 제주 유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보고 겪은 독특한 생활과 풍습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된 것이 바로 제주 풍토록이죠. 이방인의 눈에 비친 제주는 참으로 낯선 땅이었습니다. 이 고을의 풍토는 또 하나의 유별한 곳으로 하나하나 매우 달라서 까딱하면 탄식하고 놀랄만 하나 모두가 볼만한 것이 없다. 무릇 지네와 개미 및 지렁이 등과 같이 꿈틀거리는 벌레의 부류가 모두 겨울을 지내는데도 죽지 않으니 매우 견디기가 어렵다. 원래 무서웠나 보다. 아니 지금 열받은 거야 지금. 모든 게 다 지금 나쁘게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남자 무당이 몹시 많다. 사무대 땅이 모두 한라산 기슭에 있는지라 길이 험악하고 돌이 많고 메마르고 평토가 절반도 못 되어
박 가는 자는 생선의 뼈를 발라내는 것과 같고 가장 우스운 것은 땅이 큰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나 소금이 나지 않는 것이다. 소금밭을 서해 지역과 같이 만들고자 하여 물을 당겨 갈아도 소금이 없고 회염을 동해 지역과 같이 해굽고자 하나 물이 싱거워 공은 100배로 들이나 얻는 것은 극히 적다. 아까 풍토가 유별나고 벌레가 많다라고 그렇죠. 했는데 뭔가 변덕스러운 제주 날씨에 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정이 보기에 이 제주의 환경과 기후가 대환장 파티였던 거예요, 그냥. 네, 그렇죠. 날씨가 변덕스럽다 못해서 구름과 안개가 항상 음침하게 덮어가려서 맑게 갠 날이 없다. 거센 바람과 궂은 비가 시도 때도 없이 몰아닥쳐서 매우 습하며 답답하다. 살을 애는 듯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척하다가 또 그렇죠. 결국은 아니네. 게다가 그 제주 풍토록을 보면 김정이 약간 낚시를 좋아했나 봐요. 바다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가 좀 이렇게 심란한 마음을 좀 정리하고 생각도 정리하고 하고 싶은데 절대 그렇게 안 두죠. 뭐가? 날씨가. 아, 날씨. 예, 바람이 뭐 거세게 불 거고, 예. 예, 그래서 파도 치고. 내가 좀 뭔가 좀 잠잠하게 생각하려고 하는데 막 날씨가 막 엉망진창이라서 그것도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게 토로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 풍토록의 가장 말미에 보면 자기가 살았던 적거지가 있어요. 그 집, 예, 유배지. 거기에서 울담을 묘사를 합니다. 제주도의 울담. 집하고 집의 경계로 세우는 담인데 제충한 김정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른 데보다 비교적 높고 좁다라고 얘기를 해요. 돌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매서운 바람과 눈보라를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요. 정확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김정의 서술 같은 거를 살피면 제주 사람들이 어떻게 그 환경을 이겨내 왔는지 그런 단서들을 또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니 그 시절에도 제주의 기후 환경을 정말 잘 파악하고 이해를 그렇죠. 하고 있네요. 네. 근데 아까 영상에서 보니까 남자 무당이 막 나왔어요. 그래도 남자 무당이 많다라고 그런 글이 있던데 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그 대목을 잘 보시면 충안 김정이 제주도의 토착적인 신앙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런 모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사대부이자 도학자이다 보니까 이제 백성들을 삭되게 현혹할 수 있는 음사라는 걸로 제주도의 토착적인 무속신앙이나 민간신앙을 교화와 혁파의 대상으로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무당들이 사람들에게 재앙과 허물로 꾸짖어 재물을 취하기를 흙과 같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또 이 제주도의 토착신앙에 대한 충안 김정의 부정적인 시선이 그대로 집약된 게 특히 제주도의 뱀신앙과 관련된 이 서술 대목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 제주도 사람들이 뱀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꺼리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면 신으로 모시고 굉장히 뭐 술을 갖다 바치는 등 극진히 모신다. 그러나 나는 먼 곳에서 뱀이 보이기만 하면 무조건 죽인다. 왜요? 증명하고 싶어서. 제주 사람들한테 이건 더 아니다. 신적인 존재가 그래, 아니다. 아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아니 유학을 뭔가 전공한 이 김정 입장에서는 좀 기괴하게 보였을 것 같기도 해요. 그 충암의 사상을 보면 그 조선의 정통 성리학을 깊이 있게 깨우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제주도의 뱀신앙이라든가 무당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그 교화가 덜 된 아주 미개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문으로서만 이것을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충암이 차선책으로 유교가 아니고 백성들의 풍속을 교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은 게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유교가 말고, 아니고 아까 뭐 유교가- 종교라는 얘기인 예, 거잖아요. 그렇죠, 종교입니다. 그럼 그나마 가까운 게 뭐 불교? 그렇습니다. 불교죠. 불교입니다. 오. 불교. 사실은 조선은 숭유 억불 정책이라고 해서 불교를 되게 공식적으로는 배척했는데 조선의 유학자들은 승려들, 스님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충암 김정이 도근천 수정사를 이제 새로 짓는 중수하는 거기에 이제 제문을 써주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탐나국은 바다섬에 있어서 백길이 아득히 멀다. 토박이 인사들은 대개 북방에 유학하는 것, 서울로 유학하는 것을 꺼림으로 도를 아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니까 서울 가서 이제 제대로 된 성리학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학문이 되게 낮다 이런 얘기죠. 또 백성들의 풍속이 소박하고 좋은 말 같죠?
소박하고 비루하며 비루하며 아둔하고 촌스럽고 무속을 매우 좋아한다. 인과 의, 인이 예지할 때 인의를 내걸고 형벌과 위험으로서 잡아도 멈추게 할 수가 없다. 그들을 교화시킬 방안을 찾아보니 오직 불교가 가장 가깝다. 이렇게. 너무 열받게 하네. 아니 그냥 한양으로 보냈으면 좋겠다. 근데 불교도 제주도 불교는 안 돼. 예, 제주도 불교는 안 돼요. 이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잘 말이 잘하는 구승을 데려다가 풀어가지고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제주에 있는 승려들은 안 된다. 이들은 처가 있을 뿐더러 그러니까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익을 취하는 게 무당이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제주도에 있는 모든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근데 이거 너무 극초반에 풍토록을 쓴 거 아니에요?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은 상태잖아요. 모든 게 예민해지고. 그래서 뭔가 도착하자마자 1개월 이내에 쓴 글들이 아닌가. 한 1년쯤 되면은 이해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니요, 쭉 전부 다예요. 다 이렇게 2개월. 썼어요? 네네네. 아, 예민하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게 있었는데 네. 그 뱀신앙이 성행을 실제로 했었나요? 어마장장하게 성행을 했죠. 그거는 어느 문헌에 봐도 다 이 뱀신앙에 대한 기록은 두드러지게 써놓은. 예. 그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뱀이 많으니까요. 이 뱀이 많아서 경외의 대상으로 뱀을 숭상을 했는데 섬이니까 또 그렇잖아요. 약간의 긍정적인 시선으로 본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규창이건의 제주풍토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규창이건은 왕실의 종친이에요. 근데 거기서 제주도의 민간신앙을 얘기하면서 무당들도 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걸 나름대로 여러 번 맞춰가지고 영험함이 있다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뱀신앙에 대해서는 충암 김정만큼이나 더 엄청나게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구렁이를 수백 마리를 죽였다. 그리고 하물며 작은 뱀은 이루 말하지도 못할 만큼 죽였다. 그런데 하늘의 재앙은커녕 나중에 이 규창 이건 같은 경우에는 해배되거든요. 다시 서울로 돌아가요. 내가 하늘의 천은을 입어서 살지 않았느냐. 굉장히 망명스럽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체험기를 쓸 정도면 뭔가 이제 유배 생활 동안 이동이 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혹시 교류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네, 우리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 제자를 가르쳤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직접 가르쳤다, 뭐 어떤 책을 보고 어떤 내용을 가르쳤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조선시대는 편지, 서한으로도 스승과 제자의 예를 갖춰서 사제지간이 될 수도 있고요. 패백을 올려서도 사제의 연을 갖추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주인들 가운데 특히 김양필이라는 인물하고 교류를 깊이 했던 것 같은데, 김양필은 생원시에 급제한 제주도 사람이고요. 제주향교 교수를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원진의 탐나지에 보면 문장에 능하고 글씨를 잘 썼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제주풍토록에 충암이 이렇게 씁니다. 생원 김양필을 제외하고는 글을 아는 사람이 없다. 네, 이렇게 씁니다. 아니, 표현을 생원 김양필은 글을 잘 이해한다. 예. 이렇게 부각시키면 되는데 외에 나머지는 다 모른다. 꼭 이렇게 부정적으로 썼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의 그 수준과 그 눈높이에 맞게끔 그렇죠.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한 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세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분이 요절을 한 것 같아요. 이른 나이에 죽은 것 같습니다. 근데 충암과 같은 그 대학자가 만시를,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시를 지어줍니다.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또 하나가 뭐냐면, 아무리 학문은 서로 통했을지 몰라도 과연 소통이 됐을까? 왜냐하면 문세걸이나 김양필 이런 사람들은 제주 본토, 토박이였던 거 아니에요? 그럼 제주어를 썼을 텐데 제주어 쓰면은 알아먹을 수 있었을까요? 제주어 대신 글로 소통을 한 거죠. 김정희 제주풍토록에서 이 제주 방언에 대해서 묘사를 하냐면요. 말소리가 가늘고 높아서 마치 바늘이 귀를 찌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가지고 내가 알 수 없는 말이 많았지만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더라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뒤에가 이제 방점을 찍는 구절입니다.
어린아이가 야만인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라 했거늘 옛말에 바로 그러하게 내가 이해를 했다라고 해요. 실제로 이 동국여지 승남이나 조선왕조실록에도 이 제주방언에 대해서 묘사한 구절들이 있는데 난해하다. 앞말은 높고 뒷말은 낮다. 언어는 외말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다. 내가 들어본 이상한 단어, 제3세계 언어인 거예요. 게다가 이제 남사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김상원이라는 사람이 쓴 거죠. 여기에는 사람들의 말은 뱁새가 짹짹거리는 것 같다. 라는 남의 어떤 역관이 유배운 역관이 한 말인데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비롯해서 그 생활사 전반이 당시에 그 지식인들에게는 아이러니했던 것 같은데 충암 김정이 겪은 일화가 또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었을까요? 만나보시죠. 김정이 제주 유배를 온 그해 제주에는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땅은 갈라지고 모든 생물들이 말라 죽어갔죠. 식수마저 동인한 상태. 저 하늘에는 무사형 과랑과랑한 지원 시상 하강계다 뽀짝뽀짝 몰라버렸죠.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시지. 곡식도 곡식이 주마는 지금 당장 모가지 넘길 물 한 방울 없이 난 어떠할 거라. 이런 상황을 본 김정은 당시 제주 목사였던 이훈에게 기우제 제문을 지어줍니다. 이 성의를 다한 아렘을 살피시어 은혜롭게 돌보아 주십시오. 세찬 햇빛을 씻어내어 비를 내리시라. 고할 데 없는 우리 백성을 구하시고 은택을 널리 내리시라. 또한 우물을 파서 위생적인 식수를 얻을 수 있도록 합니다. 김정이 좀 달라졌어요. 아니 유배인의 신분으로 이렇게 기우제문을 쓴다는 게 좀 특별한 일인 것 같은데. 아주 흔한 일은 아니죠. 목사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했는데요. 당시에 제주 목사는 이훈이란 분이었는데 충암 김정을 되게 흠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암 김정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데요. 그 충암집에 보면 이훈 목사가 삽과 지팡이, 삽장을 보내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답장을 하는 시가 있고요. 대짜리 또 좀 보내줘라고 하는 대짜리를 요구하는 시를 지어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가뭄이 너무 드니까 이 이훈도 역시 문인이었습니다. 제주 목사는 문관과 무관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임용하는 게 조정의 원칙이었는데 이훈도 문관이었지만 충암한테 이제 기우제문을 지어달라라고 아마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암이 기우제문을 지어줍니다. 네. 한 가지 긍정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면 제주 사람들이 빗물을 받아서 물을 마셨는데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병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봉천수 우물을 파가지고 샘물을 발견해서 거기에 우물을 만들어줍니다. 근데 아까 형조판서를 지냈다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판서정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 우물을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지금 동문시장과 귤림서원 그 사이에 보면 판서정이라고 우리 현판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가 충암 선생님이 만들었던 우물터입니다. 이런저런 도움을 주고받다 보면 제주의 실정을 뭐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제주 실정이 되게 밝아지게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시선이 느껴지는 글 같은 거 있어요? 제주 풍토록에 보면 이제 충암 김정이 제주를 거의 문명의 암흑지대로 규정을 하잖아요. 예, 인이 예지가 전혀 없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충암 김정이 그런 관원들, 제주 목사들하고 교류하면서 눈에 좀 띄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관원들의 횡포. 예. 그러니까 다들 조정에 아는 관리들이 있어서 줄대기에 바쁘고 조금이라도 뭔가 부탁하려고 하면 무조건 뇌물 줘야 되고 그리고 힘없는 백성들은 무조건 괴롭히고 약탈하는 대상으로 삼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현실을 고발하는 그런 자세로 적어 놓습니다.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충암의 제주 풍토록의 긍정적인 면모예요, 사실은. 아니 풍토록의 내용을 이렇게 좀 보면은 대부분 어떤 구체적인 사실이나 어떤 정보가 많이 쓰여진 것 같은데 혹시 뭔가 사람
사람의 감정을 넣은 서정적인 글이나 뭐 시나 이런 거 없어요. F예요. 아니 글을 이렇게 잘 쓰는데 아까 기후제문 듣고 약간 좀 감동했어요. 그렇구나. 네. 저는 노인성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인상 깊어요. 사실은. 노인성. 노인성이 어떤 별이에요? 보면? 장수의 별. 장수의 별이요. 충암 김정이 이 노인성을 보려고 엄청나게 갈구를 합니다. 왜일까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죽고 싶지 않잖아요. 유배 왔는데 이 최악의 원악지까지 유배를 왔는데 어머니도 아프고. 근데 자기가 꼭 살아 돌아야 가야 될 사명이 있는 거죠. 근데 당시에는 되게 이게 특별했던 게 이 중국 중원의 남악이라는 그런 산 말고는 이 한반도에서는 제주도 한라산 정상에서만 이 노인성이 비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 유배를 왔으니까 이걸 꼭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인성을 지금 유배인의 신분으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남들은 굉장히 와볼 수 없는 이런 제주라는 각별한 곳에 와서 이런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 이게 다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충암 김정이 진짜 인간으로서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어서 노인성 관련 대목은 좀 와닿는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것 같아요. 사실은 충암의 이 문학은 당대 그 이후에까지 되게 높이 숭상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도록이라고 해서 제주도에서 쓴 시만 따로 그 충암집에 편집해서 모아놓은 시편들이 있거든요. 그 시들도 상당히 연구가 많이 돼 있는데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문을 남기기도 했고 또 풍토록을 쓰면서 낯선 제주를 헤아리기도 했는데 그러면 1년 2개월 동안 제주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네. 해배가 됐나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후명을 받습니다. 후명이라고 하는 것은 유배 간 사람한테 사약을 내리는 추가 형벌이 되는데 그게 1521년 10월입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나름 우물도 파고 제주인들도 가르치고 그 조카와 또 그 편지도 주고받고 잘 생활하던 충암 김정이 왜 사약을 받게 됐을까요? 일단 그 유배인은 감시의 대상이잖아요. 네. 근데 뭐 이곳저곳 다니고 분명 한라산도 갔을 거예요. 그냥 이거 글을 쓴다는 이유로 뭐 이곳저곳 다닌 게 조금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아니면 이 풍토록의 내용이 너무 막 제주에 대해서 안 좋게 해서 혹시 그게 들킨 건 아닌가 또 걱정도 되고. 뭐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고 유학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돌아가게 되면 뭐 위협을 다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렇죠. 훈구파라든지. 그러니까 훈구파가 또 모략질을 해서 모함을. 와, 역시 맞았어요? 비슷합니다. 예.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보실까요? 네. 한편 이 무렵 조정에서는 김정의 배소 이탈 문제가 또다시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전하, 제주에 유배돼 있는 죄인 김정이 지난해 범한 배속 이탈은 실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사료되옵니다. 이는 곧 국법을 어기는 일이요 어명을 거역한 일로 극형에 처해야 할 중차대한 일이옵니다. 그렇사옵니다, 전하. 헌데 그런 그가 아직도 목숨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사옵니다. 김정을 극형에 처하소서. 계속되는 상소에 중종은 결국 김정에게 사사의 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비보는 멀리 바다 건너 제주에까지 죄인 날아들었습니다. 김정은 어명을 받들라. 그의 최후를 함께하기 위해 많은 제주 사람들이 적소로 몰려들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의연한 모습을 보인 김정. 여보시오. 내게 술 한 잔 줄 수 있겠소? 술 말입니까요? 아, 예. 마지막으로 술 한 잔을 청한 김정. 형제들이여, 노모의 효양을 잘 부탁한다.
그리고 그는 절명사 한 수를 남깁니다. 절국에 던져진 몸, 외로운 혼이 되면서 어머님만 남겼으니 전륜이 멀어졌네. 캄캄한 긴밤, 언제면 아침이 오는지 경경한 충성심으로 나라를 다스리려 했는데 당당한 장한 뜻이 중도에 꺾이었네. 아, 천추만세, 나의 슬픔이여. 그 후 그는 어명을 받들어 사약을 마십니다. 당시에 김정의 나이는 36, 중종 16년인 1521년 10월 17일의 일입니다. 제주와 충암 짧지만 강렬했던 만남이었네요. 그러니까 34살에 아까 형조 판서가 예. 됐다고 했는데 36살에 이렇게 사약을 받고 그렇죠. 생을 마감을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귤림서원을 통해서 그의 지난 날을 기리고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우리의 공교육과 조선의 학교가 다른 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립학교였나요? 공립학교도 있고 사립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점? 시험은 같이 봤을 것 같고 출석 체크를 안 했나? 뭐지? 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고 이제 스승과 제자의 네. 문다. 그렇죠. 이루어지는 그런 것도 교육이죠. 있었고 제일 다른 게 조선의 학교는 도덕성을 함양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걸 존덕성이라고 하는데 그 도덕성을 그러면 어떻게 함양하느냐? 훌륭한 스승 선비들을 모셔놓고 그분들을 후세대들이 우러러 바라보게 하는 예, 그걸 이제 제향 공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향 공간 그러니까 성균관에는 문묘가 있었고 귤림서원에는 우리 오현을 모셔서 제주의 유림들이 그 오현의 모습을 본받기를 이제 바랐던 거죠. 그러니까 학문도 공부하고 항상 제사를 지내면서 나도 이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덕 학문을 연마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데요. 이 귤림서원의 역사 첫 출발이 충암 선생님이었습니다. 충암 선생님 사후에 1578년 판관 조인우라는 분이 충암 선생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아무도 기리지 않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충암묘를 거기에다가 설립을 합니다. 그 이후에 1660년에 제주목사 이괴라는 분이 공부하는 공간을 만듭니다. 장수당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는데 충암묘가 장수당으로 옮겨오면서 이제 귤림서원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향 공간과 공부하는 강학 공간이 있는 명실상부한 서원이 됐고요. 국가에서 현판을 주고 귤림서원이라는 현판을 주고 토지와 노비를 주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 관리 체제 안에 두는 거죠. 그게 이제 귤림서원이었고 그 귤림서원이 쭉 이어져 오다가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인해서 이제 회철이 되게 됩니다. 예. 회철이 되는데 1892년에 제주 유림 김희정 등이 서원은 없어졌지만 오현은 기려야 된다라고 해서 조두석을 세우고 재단을 마련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 충암 김정 선생님의 정신이 조선시대 유생들, 제주 유생들을 비롯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이 충암 김정이 제주에 남긴 것은 뭐라고 보세요? 특히 저는 충암 선생님이 제주도 유배 왔을 때 일은 아니지만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패비 신씨 복이 상소입니다. 이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중종이 반정에 성공했을 때 조광지처가 신씨예요. 그 아버지가 신수군이라는 사람인데 연산군하고 천안매부지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수군이 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정이 성공한 이후에 중종의 장인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그 반정 공신들이 아무 죄 없는 신씨를 폐기시켜버립니다. 충암 김정이 담양부사 박상이라는 인물하고 그 다음에 무한현감 유옥이란 사람 3명이서 패비 신씨를 다시 왕비로 세우셔야 된다라고 하는 상소문을 올립니다. 3명이서 글을 썼는데 무한현감 유옥은 상소문에서 빠집니다. 그 유옥이 왜 빠졌을까요?
뭐 가족이나 뭐 친척이 연루가 됐나? 외동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성리학에서는 후사를 잇는 게 중요한데 목숨을 걸고 했다는 상소문, 그 목숨을 건 그런 상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아마 제주 유림들한테 큰 그 좋은 본보기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제주 풍토록의 학술적인 가치, 역사적인 가치는 실로 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면에서 요거를 조명을 하고 싶은데 끝맺음하는 대목이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고륙이 멀리 떨어져 있고 가까운 사람들과도 아득하다. 통상 마음가짐으로는 진실로 기꺼이 순례로 받아들이지 않음이 아니나 호련히 생각이 미치면 또한 처량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끝을 맺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낯설고 척박한 섬의 생활이 불안하고 외로웠고 그다음에 고립됐을 거예요. 그런 처지에 순응하려다가 생을 마감한 이 저자의 애환이 이 제주풍토록에 고스란히 깃들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풍토록이라는 거는 사료적이고 교육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문학사적이고 문학적인 그런 가치 역시 뛰어난 글이다. 그래서 더 소중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까 막 그렇게 우리가 좀 흠집 잡았던 거는 취소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충암 김정이 남긴 삶과 예술의 향기가 정말 오늘날까지도 아주 길게 또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유배인들의 제주 생활을 조명하는 이유가 또 거기에 있는 것도 같고요. 그래서 나머지 오연도 있잖아요. 송시열, 그 정원의 이야기도 저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돼요? 네. 그럼 마지막 퀴즈. 그분들의 호우는? 잠깐만요. 그 앞에 얘기했는데. 동계, 정원, 그리고 우암, 송시열. 맞아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현에 대해서 앞으로 또 다룰 수가 있는데 미리 좀 그때는 예습을 해서 우리가 좀 더 재밌게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해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제주의 역사 이야기를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